예, 방금 소개받은 황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아름다운 출산과 산후 건강 관리인데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출산율도 굉장히 저하가 되고 또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인구 절벽. 그래서 요즘 이제 임산부들 볼 때마다 뭐 애국자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한때는 100만까지 1년에 출생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30만이 올해 무너진다고는 하는데요. 이따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만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율도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당 아기가 한 명이 안 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 내지 좀 많이 나면 뭐 2명 낳기도 하지만 이제 분만 방법에 대해서 요즘 이제 워낙 인터넷 모든 그 정보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눌러보기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워낙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과연 그럼 출산 방법이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정상분만이냐? 그 다음에 뭐 제한적인 수술, 또 정상분만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래프는 사실은 좀 국가적인 장래 그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그래프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100만 명이 있었는데 서서히 감소하면서 이제 지금 보면 2000년도에 55만 명, 2017년도에는 35만,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32만 6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통계로 보면 올해는 아마 30만이 무너질 것이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매달 통계 나올 때 최저 출생아 수다. 그래서 인구 절벽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작년이 통계가 한 35만 8천 그리고 이제 올해가 32만 2018년도가 32만이었으니까 그 좀 심각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담이지만 지금 그 병원 오픈하는 병원보다 소위 말하는 사라지는 병원이 많은 과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죠. 특히 도단위 시간, 그 시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군에 거의 병원이 산부인과가 없어서 국가정원에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조만간에도 저희 나라도 그런 게 시스템이 아마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만 방법 현황을 보면 이게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 이제 자연주의 분만법 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옛날에 저도 사실은 이제 시골 출신이라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났어요. 집에서 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지만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했지만 요즘에 이제 집에서 뭐 또 조산사 또 해서 분만하는 병원도 있고 분만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적인 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 엄마하고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건데 이 출산의 의미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엄마가 여자로 이제 산모가 엄마 인생을 사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한 여인이지만 이제 평생 엄마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희로애락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산하면서 탯줄이 잘라지면서 이제 뱃속에 있는 연애가 이제 현실적으로 아기하고 이제 밀당을 하게 되죠. 어떨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기가 기쁨도 주고 한 가정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통계치를 보면 이게 이제 초산모들 제한적인 수술이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지금 보면 2017년도에 48.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통계인데 국소적으로 보면 50%가 넘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나이에 따른 건데요. 통계치를 보면 40세 이상인 경우는 61.4,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4%, 65% 제한적인 수술률이거든요. 그럼 왜 갈수록 이렇게 제한적인 수술이 높냐? 그리고 단간에 또 가끔 EBS 다큐나 방송에서 많은 거 보면 정상분만, 쌍둥이도 정상분만하고 뭐 둔이 거꾸로 있는 아기들도 뭐 정상분만을 시도한다.
방송에서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지금 여기가 방송 이제 용으로 녹화를 하는 중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공단에서 국가에서 이제 각 병원 제한적인 수술률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만 발표도 하고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상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리스크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책자를 보면 정상분만의 장점해서 아기 IQ가 좋아지고 뭐 인내력이 켜지고 뭐 좁은 산들을 내려오면서 엄마하고 교감도 있고 하다 보면 엄마하고 그런 뭐 말도 잘 듣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적인 내용이고 과학적인 내용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적인 수술이 높아지는 원인이 그럼 과연 뭘까? 첫 번째는 사실은 산모 나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30세 미만하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한 25세 예정 정도는 한 25%, 그 다음에 30세는 한 30%대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결혼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출산은 안 하고 대부분 요즘은 이제 의외로 20대 후반 30대 산모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초산모들이 당연히 30대 이후가 되니까 제왕적인 수술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왕적인 수술한 산모들이 해보니까 그 주위에서 들었던 것보다 합병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왕적인 선호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항상 제왕적인 수술이 정상분만보다 감염률이 높다. 그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최근에 이제 항생제 발달, 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마취와 관련된 사고죠. 근데 마취 방법도 워낙 다양화가 됐고 수술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제왕적인 수술 뭐 1시간씩 더 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요즘은 뭐 한 30분, 30분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왕적 수술률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엄마 이제 영양 상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엄마 골격은 커지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체중이 좀 증가하는 것보다 아기들 체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아기가 한 2.8kg에서 3.2kg가 평균 체중이었죠. 요즘은 3kg, 뭐 3.2에서 한 3.5, 3.6. 그러니까 엄마 체형은 변하지 않은데 아기는 영양 상태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어제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4.8kg 아기를 수술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수술하신 분인데 제가 그 산모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경험이 있거든요. 4.8kg. 교과서에 살아봤지 아마 그 아기는 신생아에 들어가면 자리를 다 비켜줬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아기들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산모인데 그분은 워낙 정상분만 가능성이 없어서 처음부터 수술 날짜를 잡고 하신 분이고요. 그만큼 영양상태가 커지니까 아기가 커지고 또 하나는 그 장비의 발달이에요, 기계. 옛날에는 진통 오면 낫는갑다 하고 뱃속에 진통이 있을 때 아기 상태를 관찰을 안 했잖아요. 요즘은 밴드 같은 거 차기도 하고 아기 심박동 소리 듣고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그 위험도라든가 그걸 알게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서 좀 제왕적인 수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왜 제왕적인 수술을 하냐, 자연분만 하지 그런 얘기를 하죠. 자연분만 하면 이틀이면 퇴원하고 제왕적인 수술은 뭐 한 5일, 6일간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정상분만 하면 당연히 정상을 홍보를 하게 되고 제왕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V백이라는 것도 새로운 용어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걸 방송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제 산모들은 이제 V백에 또 꽂히면 또 V백 하는 산모들, 성공한 산모들 또 후기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V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따 V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계속 그 제왕적에서 증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출생 수가 적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냥 편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분만 후에 본인 이제 엄마들, 어른들을 보니까 출생 할 때 제왕적인 수술하신 분하고 정상만 하신 분들하고 이제 부인과적인 질환, 나이를 먹었을 때 이제 요실금이라든가 질이완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꼭
정상분만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후에 정상분만 하신 분들이 종종 이제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고 질 이완 때문에 이제 다른 질 좁혀주는 뭐 수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서 조금 이제 제한적인 수술들이 증가가 되는데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그 사고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쪽까지는 근접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이제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정상분만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합병증이 있거나 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이제 의료인 입장에서 이제 그 법적에서라든가 소송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왜 빨리 결정을 안 했느냐, 그 얘기가 항상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수술하면 그만큼 빨리 결정을 해, 그나마 그 정도 했다고 되는데 분만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소신은 좀 뚜렷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결정을 좀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의학은 인문학이 아니고 뭐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크나큰 그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그 산부인과가 여러 과 중에서 3D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응급 상황이 많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은 관련된 게 이제 아기. 왜냐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모 건강을 체크를 해야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체크를 해야지. 뭐 내과 전문의가 아닌데 어떻게 다 확인을 하겠어요, 모든 과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그 지금 산모분들도 그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정상분만이냐, 뭐 제왕적이냐, 그게 다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차이라는 것. 둘 다 정답이라는 것. 근데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정상분만할 상황이면 당연히 정상분만을 하는 게 원칙이고, 수술할 상황이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분만을 종종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또 이제 어르신들, 그래서 제왕적인 수술하면 아기를 둘밖에 못 난다,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얘기고요. 옛날에는 셋째 제왕적인 수술하신 분 없었죠, 거의.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분만 방법에는 뭐가 있냐? 뭐 크게 얘기하면 정상분만하고 수술분만이 되겠죠. 정상분만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드러운 분만, 능동적 분만, 뭐 근해 분만, 수중 분만. 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는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 산모는 산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분만 방법이죠. 그러니까 의료인이 처치하기 쉬운 자세. 그래서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산모 진통 과정 중에서 이제 엄마의 의견이 중요하고, 엄마 자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족들이 참여하는 자세.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 혼자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출산은 물론 통증이니까 고통이지만 그 고통 후에 아기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기를 만나게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지금도 그 남편 되신 분도 같이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엄마 통증도 조금은 완화가 되고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능동적인 분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이 주체가 아닌 이제 엄마가 주가 돼서 엄마가 편한 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밑에 보면 나마즈 분만법이라고 이제 각 병원마다 나마즈 분만법, 뭐 소폴로지, 뭐 젠틀버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두는데요. 그건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엄마에게 되도록이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좀 편한 자세로,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고 환경을 아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안 주는 방향 쪽으로 가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나마즈 분만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이제 호흡법, 유안법, 연상법. 간단합니다. 호흡은 당연히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그래야 아기한테 산소호흡도 충분히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몸이 경직되는 걸 방지하고,
또 연상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가끔 환자분들은 뭐 진통하는데 음악 듣고 있으면 좀 화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신경 전달 물질 엔돌핀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증도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완법은 근육 자체를 이완을 시키게 되면 이제 릴락슨이라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당연히 진통도 짧아지고 자궁 경부도 쉽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양한 출산 자세인데요. 사실은 이 그림은 출산 자세는 아니고 출산 과정에서 진통하는 과정 중에서 자세인 거죠. 서 있기도 하고 뭐 흔들어져 있기도 하고 뭐 그네 같은 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네분만이라고 해서 그네에서 분만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진통을 하고 그네 모양의 분만대에 가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공분만 뭐 앉아 있고 옆으로 서 있고 옛날 같으면 그냥 누워 있으라고 그러고 산모가 어디를 움직이냐고 그러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있어요. 자유로움을 주는 대신 아기 상태가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 심박동이 좀 문제가 있거나 태동 검사에서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당연히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아기를 왜냐하면 순식간이니까. 아기는 그 태아 속에서 예를 들면 탯줄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탯줄이 눌려지거나 뭐 탯줄을 감고 있거나 종종 탯줄이 매듭이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당겨지면 당연히 호흡곤란이죠. 그러니까 그 호흡곤란이면 사실은 선택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심박동이 떨어진다? 그건 첫 아기를 아무리 정상구만 했어도 심박동이 떨어져 회복이 안 된다? 그건 초응급인 거죠. 아기를 빨리 꺼내야 되니까. 그걸 조금만 늦게 되면 아기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저산소성에 빠지게 되면 뇌성마비나 평생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폴로지 분만법은 이제 정신과 육체 수련을 통해서 뭐 아기 산목의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쉽게 분만을 한다. 그 다음에 통증을 그 완화시킴으로써 엄마가 또 능동적으로 힘도 주게 되고 또 가족들 같이 겸양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얘나 라마지 분만법이나 소폴로지 분만법이나 용어의 차이지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르바이의 분만법. 르바이의 분만법은 아까 제가 산모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기 태아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당연히 고요하고 빛도 밝지도 않고 물속에 있으니까 잔잔하잖아요. 근데 나오게 되면 갑자기 형광불빛 보고 밝은 눈빛 보고 뭐 때리고 울리고 뭐 시끄럽고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위해서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뭐 보통 30룩스 정도 어둡게 하고 뱃속에 있을 때가 그런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산모나 환자 이제 보호자나 의사들도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탯줄을 자를 때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자르게 되고 또 아기 나오면 엄마 뱃속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의 인지를 하게 되고 또 아빠가 또 탯줄을 자르고 그런 교감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르바이 분만법이 그 자연분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중분만, 근해분만 그런 건 어느 정도 보면 이벤트성이 강하고요. 수중분만 한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90년대 초반인가요? 후반쯤인가 한참 그 방송에서 수중분만 얘기했잖아요. 수중만은 이제 워낙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률도 높지도 않고 해서 요즘은 거의 없죠. 요즘은 그냥 병행하는 추세죠.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갑자기 중력을 느끼게 되니까 물속에 좀 담그고 신생아실이나 아니면 분만실 나오면 물속에 담그해서 자연적으로 적응하게끔 중력을 느끼게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해분만은 이게 이제 분만대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자궁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열려서 분만대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일반 분만대는 좀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무게중심 밑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완도 빨리 되고 골반이 가장 넓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좌식분만이 됐든 근해분만이 됐든 참 문제점은 뭐냐면 그 회음부 절개라든가 그거 하게 되잖아요. 의료인이 처치를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만 때는 당연히 의료인이 가장 처치하기가 쉽죠. 그 좌식분만, 뭐 공분만, 드라분만법인데 최근에 이제 드라분만법이라 드라는 이제 여성을 돕는 다른 여성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간호사, 담당 간호사 한 명을 둬서 분만 과정부터 통증부터 해서 진통 과정, 분만 때까지 같이, 그러니까 조산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같이 해서 고통 이해하고 이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분만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일반 분만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만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무통분만인데요. 무통분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정상화 과정 중에 진통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경막에 이제 마취 약을 넣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20-30%, 뭐 길게는 한 50% 정도 통증을 경감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약을 주는 건 아니고 자궁 경부가 한 4cm에서 5cm 줄 때 약이 한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진통이 불규칙하게 가벼운데 문제는 그 자궁 경부가 이제 10cm가 열려야 다 열리는데 1cm에서 한 4cm 열릴 때가 오히려 더 아프기도 해요. 4cm부터 5cm인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특히 경산부들은 4cm부터 갑자기 뭐 30분 만에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산부들은 무통분만을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또 초산모들은 효과는 특히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점은 엄마가 이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그래서 진통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좁은 산들을 내려오면서 아기는 회전 운동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기가 등 쪽을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배꼽 쪽을 쳐다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등 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진통 기간이 길어지고 그 아기 유치에 관련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일종의 마취이기 때문에 마취 부작용 중 하나가 두통, 그 다음에 출산에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속 메스껍고 뭐 구토 증상이 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무통분만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무통분만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아까 그런 부작용을 느끼셨던 분들은 무통분만 하지 말아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할 때도 마취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반신 마취를 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하반신 마취가 너무 좋죠. 나올 때 아기도 보고 아기 보는 거 보고 좀 힘들면 잠깐 재워주면 되니까. 근데 보통 24시간 정도 고개를 못 들게 하고 나중에 합병증 중에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었으면 뭐 일어서 두통이 생기면 그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부작용을 느끼셨던 분들은 하반신 마취가 불편하고 또 막상 이제 수술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면 딱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으니까 뭐 어떤 산모가 그게 다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게 아니고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환자분 성향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르니까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물론 산모하고 담당 주치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환자분이 결정하고 아니면 주치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서로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백인데요. 이 V백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아요. 보시는 선생님마다 좀 어떤 원장님들은 V백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하면 나는 해주겠다. 근데 과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 뭐 책에서나 보면 성공률이 뭐 60% 70%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봐서는 전혀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환자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V백을 좀 했지만 그게 2000년도 중반쯤인가 아마 그때부터 선풍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제왕절개 수술률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첫아기를 수술하면 다 수술해야만 해야 되냐. 그래서 외국 경우를 보니까 이제 V백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백이 제왕절개 수술 후에 질식분만을 한다는 건데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궁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 파열되면 엄마, 아기 좀 위험해질 상황이 생긴 초응급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환자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 이런 게 첫아기를 왜 수술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아기를 아기가 거꾸로 있어야 수술했다?
그러면 그만큼 성공률이 낮겠죠. 자궁문 열려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궁문이 다 진행을 하다가 아기가 뭐 배꼽 쪽을 쳐다보고 안 내려왔거나 갑자기 아기가 심박동이 떨어져 수술했다. 그럼 자궁문이 거의 열렸던 분들은 분만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에 내진 해보고 그러면 경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런 분들은 정상분만을 시도할 가치는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통 없이 첫 아기를 수술했거나 전치 태반, 뭐 거꾸로 있거나 아니면 골반이 좁아서 하는 경우는 절대 금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수술하신 분들은 세 번째 V백이 적응증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벌, 첫 아기를 수술하고 뭐 1년이냐 2년이냐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막달에 이제 아기가 얼마나 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V백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꼭 정상분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V백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수술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V백은. 그리고 이제 가끔 진통을 하다가 그런 환자들을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해보면 자궁벽이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궁벽이 얇아져서. 그러니까 수술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궁을 첫 아기를 절개할 때 물론 대부분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하게 되는데 세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 상황인 경우는 아기가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자궁 근육을 세로로 열게 되면 그런 경우는 절대 V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자궁 파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V백 성공 그 후기담만 보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결정하시는데 그 후기담이 나온 그 뒤에 안 나온 더 많은 부분이 V백 부작용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V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막달에 내진 해보고 아기 사이즈라든가 그런 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그 얘기는 쓰죠. 자연주의 분만법 해가지고 이제 A4 용지로 써가지고 오고 아기 나오면 얼마 동안 뭐 하지 말아라. 회음 절개는 하지 말고 뭐 탯줄은 몇 분 만에 잘라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보편 타당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똑같은 시술을 했는데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면 그 환자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도 하고 해서 분만 방법이라든가 회음절개, 수술, V백 해서 왜 많이 하는지를 많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 물론 1%가 성공하면 본인한테는 100%지만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만 방법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나 주치의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 게 옳은지를 꼭 결정을 하시고 결론은 가장 아이디어란 건 분만할 상황이면 당연히 정상분만이 좋다. 근데 고집은 절대 피우지 마. 나 정상분만 아니면 안 할 거야. 그런 식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산후 건강관리인데요. 산후 건강관리는 사실은 이제 엄마 평생 건강에 좌우를 하게 되죠. 임신하게 되면 15kg, 12kg, 15kg, 어떤 분들은 20kg 이상 찌신 분도 있고, 이제 산후기를 보통 출산은 6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산후기 동안 굉장히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 이후로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산모들은 이제 모유수를 하게 되면 모유수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엄마 건강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 보충이라든가 그런 건 중요하게 되고요. 제가 오늘 산후건강 관리에서 이제 얘기 드릴 건 기질적인 원인, 임신 전에 기존에 질환이 있었거나 임신을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이프하고 복강경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자궁 근종이나 성근종이 있는 경우, 또 자궁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이나 하이프, 복강경을 하고 그런 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두 번째 또 임신 또 가정도 하게 되니까요. 물론 모유수유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상분만 하신 분들, 는 당연히 질 이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케겔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질 축소술을 해서 뭐 요즘은 이제 뭐 금실 같은 경우도 하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워낙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또 엄마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아기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로서 그 일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분만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그랬지만 그에 따른 또 그 후유증도 있는 거거든요. 뭐 수술 분만이 됐든 정상 분만이 됐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신하게 되면 내과적인 질환은 이제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은 흔히 있죠.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갑상선 질환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구조 자체가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갑상선은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분만하는 과정, 분만 후에도 굉장히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임신성 당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그런 경우도 반드시 그 당뇨 검사에 대해서 반드시 그건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서 그 과에 맞게 치료를 받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부족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